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개 활동 자제를 말하더니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검찰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날 예정임을 감안하면 왜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대표의 속내는 뭐고 대통령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먼저 이채림 기자가 한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기소에 무게를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2심 법원이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한 대표는 대선 기간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걸 상기시키며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한 자신의 어제 발언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앞서 재보궐선거가 있는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선 정부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여당이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의 이딴 발언을 두고 친한계에선 당정 갈등으로 비치더라도 민심 전달이라는 여당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럼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을 세우는 걸까요? 막이 오른 국정감사 그리고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론재판을 언급하느냐 이런 지적도 당내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가 한 대표의 발언 속내를 좀 더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이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언급한 건 다음 주 재보궐선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야당이 국감에서 연일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대표는 주변에 민심에 따라 앞으로 공개 발언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대표님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해서요.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한 오늘 발언 역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야당의 특검 공세를 막을 명분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대표는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한 대표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황 인식엔 공감하지만 방법이 틀렸단 겁니다.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윤상현 의원도 SNS에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며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의 김 여사 기소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두고도 일각에선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다음 주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2번 요청한 걸 수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총체적 위기론에 윤한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이번 기회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면 좋겠다며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조언도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같은 내용을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에 등을 돌린 지지층을 설득하고 점점 거세지는 야권의 탄핵 공세에 대응책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당 관계자는 한 대표도 재보선 이전에 만나는 건 부정적이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나 김 여사 논란을 논의하기엔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가 시작돼 김 여사 논란이 이슈화된 만큼 실기했다는 건데 다만 독대 자체가 무산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은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조금 전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온다 한강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사가 하나 생긴 셈인데요. 대표적인 소설 채식주의자의 저자이기도 하죠. 아버님과 동생, 오빠 모두가 소설가 가족인 한강 씨. 조금 전 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사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한강 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정치권 최대의 논란거리가 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당원 안심번호 57만 건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했고 공표하진 않았습니다만 모두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각 후보 캠프에 번호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명시 업체에 흘러들어간 건 문제로 보고 국민의힘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관련 정보가 적힌 명단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 책임 당원과 대의원의 성별, 선거구와 함께 연락처가 안심번호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노 의원은 56만 8천여 명의 당원 명단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 업체가 이 명단을 토대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기록했다며 윤 후보 측이 명부를 넘겨준 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시 업체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을 맺은 정황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었고요. 계약이 없었고 돈 거래도 없었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당원 안심번호는 모든 경선 후보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명단이 명 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은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각 캠프에 전달된 건 유출이 아니라면서도 명 씨가 활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실이나 윤 핵관 측이 해명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번 국감은 온통 김건희 여사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흘째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김 여사가 참석한 국악 공연을 왕조시대 기생에 빗대는 듯한 표현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국감 이슈는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 씨의 허풍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야당은 명 씨가 불법 여론조사로 대통령에 접근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또 창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국회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국감에선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행사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비판하며 공연자들을 기생에 빗댄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극에서 나오는 정성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국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실 만한 표현이실 수 있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환노위 국감에선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은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증인들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퇴장. 야당은 증인 철회 안건을 단독 의결해 김 장관을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는 명태균 씨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며칠째 휘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명 씨가 어떤 일을 했길래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여권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 관련 뉴스 상당수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실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명 씨 같은 인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몇 번 만났다, 공천 과정에 힘을 써줬다는 등 의혹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명 씨가 이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는지는 명 씨의 본인 주장 말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과실성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이해관계 위주로 던진 말에 정치권과 언론이 과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정치권 인사들이 자꾸 명 씨를 언급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명 씨는 어제 오늘 이틀간 여권 인사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명 씨를 멀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말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겐 돈이나 갚으라고 했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겐 검찰이 수사하면 홍 시장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선 재작년 공천에 자신이 개입한 듯한 발언을 남겼는데 김 최고위원이 가소롭다고 대응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이슈를 키운 모양새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명태균 씨 검색량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10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 씨 논란의 파장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이 해명에 나서고 일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명 씨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이번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오늘 또 명태균 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한 대표를 겨냥한 건 없죠. 네, 정치 신인에 또 본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관련 논란에서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한 대표는 명 씨를 향해 협잡군, 구태정치 등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최근 여야의정협의체가 불발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본인은 뭐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양측 반응이 예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죠. 한동안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구해왔던 한 대표도 선거 이전 독대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독대를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김 여사 특검 재표결 때 4표가 이탈한 걸로 나오고 또 야권의 탄핵몰이가 단순히 여론전 수준에서 구체적 움직임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용산이 다급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모두 자존심 싸움을 벌이거나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할 만큼 현재 여권의 상황이 한가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네,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분위기. 글쎄요, 여권 지지자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법이 나와야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희망의 싹을 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첫걸음은 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대화에 나선 서울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계 대표가 아니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 한 명 한 명 다 설득해야 하는 건지요? 임서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의료계에 호소했습니다. 국민과 환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5시간 뒤 서울대 의대에선 정부와 교수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으로 의정 대화회장이 마련된 겁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일방적 주장보단 경청과 설득이 돋보였습니다.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원전 분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스템의 문제이지 의사 수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의대 5년 단축안을 사실상 부인하며 의료계를 달랬고 교수들은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런 숙론의 자리를 처음 저희가 마련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희망의 싹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날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남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는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부에 명분을 줬다 등의 내부 강경 목소리가 앞으로 의정 갈등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대면 회담인데요. 두 정상 모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가 나란히 선 뒤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한 뒤 9일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 간 첫 대면입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별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大統領と岸田前総理が大幅に改善をした日韓関係を引き継ぎ、さらに発展をさせ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6개국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중국 견제 의미가 있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8개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슈를 이끌어온 인물이 바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인데요. 저희가 확보한 장 의원과 해병대 단톡방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장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구명 로비설을 제기합니다. 이종호를 만났다는 제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김건희 여사와의 커넥션까지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에게 해병 출신 단체 대화방을 제보했던 최태경 씨는 이전부터 장 의원에게 이종호 대표의 허세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허세가 된 거야 지금. 어떤 내용 자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 의원조차 최초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의심해야 한다는 최 씨 얘기에도 맞장구를 칩니다.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얘기는 이제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진 않고 작년에 임성근, 이종호가 만난 걸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 김기현에게는. 장 의원의 당시 보좌관은 또 다른 제보자에게 구명 로비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종호가 뻥카여도 상관이 없어요. 장 의원은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삼부 토건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고 제보자들이 주장합니다. 해병대 단톡방 제보자들은 장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장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친밀한 관계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제보자들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제보자들로부터 삼부 체크하라는 메시지가 삼부 토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 삼부란 말이 삼부 토건은 아니었던 걸로? 그 모임 자체도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고. 그럼 그렇죠. 예. 하지만 장 의원은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이종호 씨가 주가 조작의 설계자, 전문 설계자라는 점에서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이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종호 대표 등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삼부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일반 골프장에서 삼부하면은 오후 한 5, 6시에 시작해서 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장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인사 부인들과 한 식사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김 씨가 식사를 대접한 거라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데요. 참석자들은 당신은 물론이고 다른 식사비도 각자 현금으로 결제해왔다고 증언했지만 해당 식사에서 현금 결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아무 말 없이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배우 진술 때 어떤 말씀 발전해서 사실 얘기하셨나요? 김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비 10만 4천 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김 씨는 각자 계산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 출석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 씨는 김 씨가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8월 2일은 물론 7월 20일과 8월 18일에도 김 씨와 함께 식사했던 인물도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장은 해당 식당들의 금융거래 기록에 따로 현금 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날짜의 식사비도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자료 회신이 지연돼 이달 말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새벽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 2대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뒤에 오던 SUV가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모포 방향 차선에 노란색 경광등이 번쩍이고 옆 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부안IC 부근 1차로에서 60대가 운전하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40대 운전자의 1.3톤 화로 운반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두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이 1차로를 달려오던 SUV가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1차 추돌 사고가 난 화로 운반차와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량 한 대는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끼어 있었고요. 한 대는 그냥 서 있는 차로 끼어 있었어요. 1차 사고가 난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충격 후에 남아있는 화물차를 또 SUV가 이제 충격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확보된 게 없어서 전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접적인 사망이 어떤 사고로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8억 원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창고 운영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창고 문을 열자 수납함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옷가지를 들춰보니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런 수납함이 무려 9개.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당한 40억 원입니다. 지난달 12일 밤 창고업체 중간관리자였던 A씨는 손님이 맡긴 여행 가방에서 현금을 빼내 창고 내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창고 밖으로 가져나왔습니다. 범행 전 여러 차례 창고를 답사하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안을 찍는 CCTV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고 무게를 맞추려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엔 A4 용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창고 엘리베이터의 CCTV를 분석해 닷새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창고를 둘러보다 현금을 발견하고 욕심이 나서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서 출입한 곳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액수는 68억 원으로 경찰이 찾은 40억 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는 한편 거액의 현금이 범죄 수익금은 아닌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시민 불안이 커집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 뒤 인도로 경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납니다. 인도를 내달린 차량은 행인과 상가문을 들이받고는 옆으로 쓰러집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우리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편의점이 완전 난장판이 되면서.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여성 행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차 운전자는 주변에 있던 소방대원과 시민 2명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를 해서 일단 의식이나 호흡이나 있는 거 확인부터 먼저 하고 일단 바로 꺼내게 됐습니다. 차가 폭발할까 봐. 40대인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동구에서도 1톤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쫓아나오니까 은세 대문을 넘어가 있더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 치고 들어가 벽을 박으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며 운전 부주의를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보이스피싱 아직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지를 발휘해서 모면하는 경우도 전해지는데요.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네려던 피해자가 파출소 창문에 도와달라는 쪽지를 내보이면서 사건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복 형사가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걸자 형사 2명이 재빠르게 합류합니다. 잠시 뒤 다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지난 8월 말 경찰이 전화금융 사기범 검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금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겁이 나서 돈을 건네주려 이동하는 도중 이상한 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현금 수거책과 전화를 이어가는 한편 도와주세요라고 적은 쪽지를 파출소 창문에 내보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필담을 주고받으며 검거팀을 꾸려 접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자던 수거책은 지하철역 출입구, 역사 내부로 접선 장소를 계속 바꿨습니다. 경찰은 3곳에서 모두 눈에 띈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부산역 안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3번째 이제 만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확신을 했죠. 경찰은 수거책을 검찰에 넘기고 전화금융 사기 배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100년 내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덮쳤습니다. 대피를 경고했던 기상당국의 전망대로 위력은 엄청났고 당국은 플로리다주 15개 도시에 강제 대피령을 내리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상당한데요. 2주 만에 또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한 터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현지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대형 크레인이 빌딩에 처박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장 지붕도 허리케인에 찢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주차장을 덮쳤고 도로 표지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커버는 날아갈 듯이 심하게 펄럭이고 있고 뒤에 있는 나무들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허리케인 와중에 토네이도가 19개나 발생했습니다. If you choose to stay in one of those evacuation areas, you're going to die. 허리케인 밀턴이 최대 135조 원의 피해를 입힐 것이란 보험업계 관측도 나왔습니다. 100년 만의 최악이라는 허리케인 밀턴의 위력을 전하던 한 기상학자는 울먹였습니다. It has dropped 50 millibars in 10 hours. I apologize. This is just horrific. 당초 5등급 최고 등급이었던 밀턴은 상륙 후 세력이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밤새 플로리다주를 횡단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에서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잠시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으로 소설가 한강이 선정됐습니다. 역사의 아픔과 정면으로 마주해온 작품 여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문학사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보도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선정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에 한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우리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 한강입니다. 주최 측은 강렬하고도 시적인 문장으로 역사적인 아픔과 맞서고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6년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거머쥔 데 이어 노벨상까지 석권한 한강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의 주인공이 되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당초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쇠, 카리브해 문학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저메이카 킹케이드 등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강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수상 가능성이 낮았던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강은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수상 경력을 쌓아왔고 그만큼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그의 이력을 되짚어봤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작품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육식으로 상징되는 폭력을 거부하고 끝내 나무가 되려는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쓴 3편의 단편을 묶은 연작 소설입니다. For 2016, that book is, and I have it here, The Vegetarian by Han Kang. 국내 작가 최초로 세계의 3대 문학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내에선 이미 이상문학상과 독립문학상 같은 굵직한 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6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로 국민 작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까지 탔습니다. 역시나 인간 본질에 천착하는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되짚었습니다. 실제로 작가 본인이 꾼 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애도를 끝내지 않는,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때부터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작가 본인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완성하고 그게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서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뭐랄까
좋습니다. 최고 권위의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저녁에 들려왔습니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박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문학계 반응 나왔습니까? 네, 출판사 관계자들은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전부 다 야근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올 것이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좀 빨리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한강 작가는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이미 부커상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는 메디치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일찌감치 자신의 문학적인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할리머니 입장을 밝히기로는 한강 작가와 전화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이제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12월에 있을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아주 깊이 통렬하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읽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강 작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깊이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다루는데요. 폭력이 야기하는 어떤 삶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와 고귀함을 특유의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인 문장으로 힘있게 이야기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한강 작가가 집필할 때 그리고 집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도 좀 널리 알려져 있던데 본인이 소년이 온다를 쓰고는 한동안 그 인물에게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작품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한 작품을 쓸 때마다 거기에 너무 깊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작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문학을 대하는 어떤 작가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이제 쓰는 사람으로서 윤리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가가 4.3 사건을 다룬 책 작별하지 않는다의 지은이의 말에서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굉장히 잘 집약한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 또 다른 이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수상 가능성도 좀 있나요? 네,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고 김혜순 시인처럼 굉장히 이제 유수의 문학상을 많이 받은 이제 좋은 문인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주력 장르인 소설이나 시뿐 아니고 에세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해외 번역 출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문학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더 크게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 뭐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고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K-노블의 시대도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 기자, 뭐 다른 분들 중에 이번에 시상을 뭐 예상했다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한강 작가 이게 지금 우리 왜 노벨상 이제 시상식이 있기 전에는 항상 그 소위 도박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팅률이 올라오는데요. 한강 작가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걸어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뉴진스는 모기업 격인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국감까지 나오는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한이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 지난달 11일. 소속사인 하이브 내 다른 걸그룹 매니저 등에게 인사를 했는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단 겁니다.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해당 매니저 측은 복도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이를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한이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며 스스로와 멤버들, 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혼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멤버를 통상적인 의미의 직장인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진스와 하이브 측 갈등도 고조돼 팬들은 오늘 하이브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말만 하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척척 담아주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판 CES에서 공개됐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술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서울 도심이 눈아래 펼쳐집니다. 미래 도심 항공교통을 미리 체험한 시민들은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리얼한 느낌이 나고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상품들이 진열된 마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단백질바 찾아줘. 원하는 제품을 말했더니 로봇팔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줍니다. 운전석이 아예 없는 이 자율주행차는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 기사님들의 수가 부족한 점을 저희 운전석에 없는 이 자율주행차로 여러 차의 대차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CES를 목표로 처음 개막한 전시회엔 국내외 147개 기업들이 각자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The Seoul City government is striving to make sure that these vulnerable citizens can comfortably and conveniently enjoy smart lifestyles. 매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인 CES를 개최하는 도시에서도 동참했습니다. I think the prospect of SLW is remarkable. It's a great forum for cities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learn from each other. ICT 기술이 구현하는 미래 도시를 체험할 전시회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드론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무인 전력이 우크라이나 등 여러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젠 바다 위에서도 무인 수상정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서 적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연이 이뤄져서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상 감시정찰 임무가 떨어지자 한꺼번에 출격한 무인 수상정 10대가 3열 종대로 물살을 가릅니다. 길이 6.5m, 폭 2m로 최대 속도는 시속 37km, 대당 가격은 3억 원가량 되지만 승조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찰 중 2km 전방에서 가상의 적 수상정 5척이 우리 경계선을 기습 침투한 상황이 발생했고 무인 수상정은 레이더와 AI 전자광학 장비로 표적을 탐지한 뒤 적 수상정을 포위해 사격을 실시합니다. 여러 척의 무인 수상정이 AI 기술을 활용해 방어 작전을 펼친 세계 첫 시연 현장입니다. 무인 수상정들은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적 의도를 스스로 추론하고 전장 상황을 인식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로 임무를 할당하고 목표를 추격해 사격 명령을 보내는데 유사시에는 자폭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인간의 승률을 50%로 봤을 때 AI의 승률은 65%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획기적인 무인체계 전투 방식으로 앞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게 2019년부터 190억 원이 투입된 AI 무인 수상정 개발은 다음 달 완료되는데 서해 NLL을 비롯한 해상 작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은 최종 병기 혀입니다. 초속 3.5m로 번개같이 낚아챕니다. 이 소녀는 눈 깜짝할 새에 눈을 잃을 뻔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혀라면 한 번 뱉은 말도 자유자재 삼키고 또 뱉을 수 있겠습니다.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지금 뭐 불만 있냐 아니 몰고 있어 실없이 혀를 놀리는 말장난, 아재 개그라고 하지요. 아저씨군 언어 유희를 구사한 공익 광고입니다. 밟지 말고 밟으세요 올리지 말고 올리세요 이재명식 어법에 대입해 본다면 아마도 이쯤 아닐까요? 끌어내리지 말고 끌어내리자.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끌어내리자고 공언해 왔습니다. 며칠 전엔 하루 3번 외치기도 했습니다.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랍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직자를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바로 탄핵이죠. 국민이 선거로 뽑은 공직자 중에 탄핵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뻔한 주장을 실컷 해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탄핵 얘기할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그러고는 또 끌어내리자고 했습니다. 말 뱉고 삼키고 뱉기가 전광석화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은 공공연한 말입니다. 탄핵 발의를 위한 의원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탄핵 집회에도 나가고 좌파 단체 탄핵 행사도 국회에서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탄핵하자는 게 아니랍니다. 현실로 닥쳐오는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비칠까 봐 그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용 아니라는 이가 거리에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넘쳐나는 궤병과 요소를 시인이 걸쭉하게 꾸짖습니다. 건 또 무슨 육개장에 보리밥 많은 소린감. 수수 때도 아래 위 마디가 있는 건데 심어근 소리 허들 말게. 이 대표가 버젓이 말을 바꾸고 뒤집은 사례, 헤아리기도 벅찹니다. 하나만 다시 들어봅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10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끌어내리지 말고 끌어내리자였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에 나무들도 착각을 한 걸까요? 단풍을 볼 시기에 때 아닌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0m 앞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안동과 여수가 모두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